네, 부동산 희로애락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 부동산 관련 재테크에 관련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나 그리고 SNS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로 주시면 되고요. 2128-856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또 반영을 해서 알찬 내용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함께 해주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도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회 방송이 나갔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미에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예고를 살짝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나도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조금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복리를 통한 대한민국 상위 1%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가지실 만한 호기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인데요. 제목만 봐도 벌써 많은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네. 네, 오늘 그 이제 비법을 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앵커님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의 그 평균 자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의 네네. 평균 자산, 이거 어려운데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20억 내외? 너무 적나요? 아유, 정확히 맞히셨네. 아, 맞나요? 뭐 정확은 아니어도 네. 뭐 그 언저리입니다. 어. 답은 뭐 사실 이미 앞에서 알려드렸죠. 네. 이 분석 기사를 보시면 네.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산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 네, 24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살짝 들고 하네요. 이 기사 보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대표님. 네. 대한민국 상위 1% 평균 자산이 24억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집계된 걸로는. 역시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지가 않네요. 네, 게다가 그 네. 24억을 모으는 그 일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죠? 큰 금액이죠. 그래서 KB 예.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대다수 본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본인들의 그 도움 없이는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옛날에 판단을 개천에서 하더라고요. 욕난다. 요거는 지금은 안 통한다. 예. 근데 앵커님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정석을 따르자면은 일단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공부를 열심히 일단 스카이캐슬처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일을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석대로 가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번에 방영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네, 생각이 네. 나네요. 그 드라마 보시고 앵커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데 점점 좀 빠져들면서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생각도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 보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이었지만. 났는데 네. 그 내용 메시지는 우리도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이라는 게 행복 추구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은 꼭 씹어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행복의 기준은 남이 세워놓은 기준에 내가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것이고 그 기준에 내가 부합했는지 아닌지에 네.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거지. 참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참 그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어른부터라도 네. 좀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이 모든 것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좀 찾으려고 해야 투자도 그 블루오션이 열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네. 확실히 그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나 뭐 기대 그런 것은 참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교육량이요. 상당하더라고요. 네. 뭐 내 자식을 대한민국 상위 1%로 만들겠다라는 열망 또한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그 박사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스카이 또 안에 대학을 나오신 걸로 아는데 박사님 공부하시고 하실 때는 좀 어땠나요? 지금 현실과 비교해봤을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저희 때야 뭐 네. 아무런 거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야 사는 것처럼 진짜.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희 아이들을 잘 길러서 네. 초중고로 보낸 이유는 거기서 너의 적성을 발견하고 네가 어떻게 앞으로 살 건가 네. 그거를 찾으라고 보낸 것이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문제 외우는 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네. 네. 뭐 교육 얘기가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어떻게 나도 상위 1%가 될 수 있을까 요건데 이 부를 누리려면은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일반 사람이 대한민국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잘 사는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이제 답이겠죠. 금수저. 가장 좋죠.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괜찮죠. 네. 가장 그다음에 무난한. 네. 무난하죠. 무난하나 아무나 할 되는 수 건 없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본인의 뭐 사업 능력이 뭐 탁월하다든지 네. 또는 뭐 세간에 요즘 뭐 혼테크란 말 있잖아요. 혼테크. 네네. 메리지 결혼. 네. 혼테크라고도 금수저와 하죠. 결혼. 네. 그래서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배우자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죠. 네네. 요것도 아니면- 어려워요. 네. 어려운가요? 많이 아니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로또 같은 뭐 복권에 당첨되든지 로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잘 사는 집안에 뭐 금수로 태어나는 거야. 그 네. 본인의 운명이고요. 또 뭐 본인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또 운이라는 것과 같이 가는 운도 있어야 것이어서 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또 공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그것도. 네네네. 그리고 금수저 결혼하는 거는 뭐 성사도 어렵거니와 설령 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뭐 가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항공사 있잖아요. 네네. 땡땡항공. 뭐 땡땡씨 네. 뭐 남편에게 심한 폭력으로 요즘 이혼 소송을 하시던데 씁쓸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 돈이 행복의 그 어떤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롯데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또도. 네. 로또 그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엄청 뭐 벼락마주 확률하고 같다면서요? 한 8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네네. 근데 그때 실수령액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된대요. 요즘에는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억을 만들어야 대한민국 1% 자산가가 된다고 하니 로또를 한 2번을 연거푸 맞아야 되겠네요. 24억 되는 건가요? 예, 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앵커님도 대한민국 상위 1% 살아보고 싶으셔서 질문하신 거죠? 아, 진짜?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이 혼테크고 금수저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또 사업 수단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로또는 정말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또 먼 얘기인 것 같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네. 앵커님도 그렇고 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첫째 주식이죠.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되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네, 그다음에 부동산, 외환, 원자재 보통 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외울 때 뭐 주체부, 환원 이렇게도 외웠는데 이게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뭐 주식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근데 예금은 이제 채권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채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국채, 지방채, 많죠. 뭐 금융채, 네. 심지어는 뭐 이제 여러 종류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채는 또 신용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네네. 그런 회사채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럼 금리와 이제 연관된 그런 상품들이고요. 그다음 부동산도 있죠. 부동산도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있습니다. 뭐 수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피스텔, 돈이 임대수익.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네네. 또는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빌딩. 네. 그다음에 주거형이라는 것은 뭐 우리 아파트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다세대, 다가구, 연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토지는 뭐 일반 뭐 임야까지 다 포함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고요. 부동산도 외환도 보면은 이제 뭐 달러를 포함해서 네네. 있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IMF 때 달러가 1불당 한 2,000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도 좀 갖고 계실 수 있다.
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네네. 근데 외환은 그 외환 차익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법상 세금이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환테크. 요즘은 뭐 외환도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또는 뭐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원자재는 이제 뭐 천연자원 일례로 그런 거죠. 뭐 석유나 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귀금속, 금, 은 뭐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금속,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산물 뭐 여러 가지 있죠. 쌀, 대두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다 네. 원자재 또는 상품, 네. 영어로는 커머디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원자재들은 뭐 직접 실물을 살 수도 있지만 대개 저게 지수화되어 있어서 그쵸. 우리가 ETF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형태죠. 이런 네. 것들이 대개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경우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것을 투자하는 저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되는 거죠. 가장 손쉽기도 해요, 펀드가. 그렇죠. 뭐 네. 그냥 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저보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관리해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펀드는 보통 이제 수익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험회사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액보험. 이렇게 되죠. 변액보험 그러니까 맞네요. 네네. 그렇죠. 보험사 이제 상품이라는 건 이제 보장성 보험, 뭐 암보험 이런 거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자산 축적을 위해서 이제 드는 이제 상품들이죠. 변액보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이라는 게 신탁. 있는데 옛날에 뭐 특정 금전 신탁, 불특정 금전 신탁 뭐 이런 신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간접 투자의 범주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앵커님 보통 어떤 투자를 하세요? 제가 이 중에서 투자를 해본 게 원자재 있고요. 예금 뭐 거의 안, 요즘 가장 선호도가 떨어진 거 저도 마찬가지고 주식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부동산이나 이쪽으로는 접근을 조금 안 해봤고 환시장도 환테크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 정도인데 제가 그냥 느낄 때 제가 체계적으로 정말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없거든요. 이 다양한 그런 투자 대상들이 수익을 많이 냈나요, 박사님? 한번 차트를 보죠. 뭐. 네. 보면 다 나오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시장을 개장을 했죠. 그때 이제 지수를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에서. 20배 늘어난 거죠, 수치로는. 네. 그럼 이 수치를 보면은, 이게 보면 이 1,000포인트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다가 네. 계속 가다가 저 아주 오랜 2004년, 시간. 2005년 네, 네, 그쯤에 요때. 되면 그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저때 참 제 기억으로는 참 그 환호가 있었는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처럼 오래 이제 증권시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 당시에도 계셨던 거죠, 현장에 박사님께서는. 그렇죠? 네. 직접 뭐 매매도 했고 다 해봤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2004년, 5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네. 2,000포인트까지 갔는데 이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 상황은 이제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 원칙이죠. 네, 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계속 옆으로 저 보시면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가 움직이는 몇 년째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이어집니다. 네.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 주식 투자를 좀 잘해보려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 투자라고 있고 패시브 투자라고 있잖아요. 액티브는 네.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주식을 골라내는 거고요. 네. 패시브 투자는 그냥 시장 그 지수에 맞게끔 연동되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랬을 때 언뜻 보면은 액티브 투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또 네, 네. 꼭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쉽지는 않구나 주식 투자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최근에 보세요. 몇 년간 계속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럼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려면 한번 또 이렇게 크게 치가 한번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시기가 네, 올까요? 네. 와야죠.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 뭐 예적금이나 뭐 채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금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금리 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건데 네. 그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와 많이 연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의 유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고려해 가면서 자본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외화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네. 그것을 고려한 금리. 그래서 참 하는 총재님이 참 괴로우실 거예요. 그 빠져나가지도 않게 하면서 우리 기업을 좀 살려야 하는 그 선을 그런, 유지 그런 항상 게 해야 있죠. 하니까. 그래서 예. 지금 1.75%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딱히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올라서 1.75%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급격히 만약에 올린다면은 그건 좀 재앙이 될 텐데 꼭 그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마도 채권 금리도 좀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저는 가장 좀 좋았던 게 요즘은 꺾이긴 했습니다만 부동산은 되게 화랑이지 않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부동산 좋았죠. 네. 좋았는데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올랐지만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부동산을 구분했을 때 주거용, 그다음에 뭡니까 상업형, 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분류가 했죠.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박따박 이제 월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렇죠.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오피스텔이었단 말이에요. 인기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수익형 그 부동산은 오피스텔의 그 임대료가 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얼마예요? 저쪽 보시면 네. 201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2015년, 2018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 68만 원, 78만 참 이게 원. 좋은 브랜드, 뭐 좋은 입지에 위치한 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역시 계속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오피스텔의 공급이 많이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2018년, 2019년 어때요? 상당히 공급 물량이 물량이 많아지죠. 많네요.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그에 따른 수익률도 지금 많이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치가 4%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작년보다도 조금 못할 것 같고, 네,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의 약간의 좀 근심을 가지실 만한 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과연 이 1% 안에 들 수 있을까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네, 투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긴 있는 건가요, 박사님? 아이고 방법을 드려야 뭐 오늘 주시겠죠. 끝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 한번 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까 설명드린 그 투자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동산, 이제, 뭐 적금, 뭐 주식.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네. 모든 수익을 다시 이제 재투자합니다. 이익이 나면 또 그걸 계속 빼내지 않고 재투자를 계속 한다는 쌓아서요. 가정하에 네네. 그래프를 보면은 뭐 이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저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대 사업하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4%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네. 1% 자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24억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하니까 되는데, 네. 우리 한 2천만 원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네. 2천만 원으로 딱 저쪽 만약에 오피스텔 임대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20년 이상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은행이나 뭐 증권 쪽으로 가면은 190년 뭐 그렇게 190이요?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형 펀드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계속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작년 수익률인데 네, 네. 뭐 1.75% 나왔는데 올해는 또 더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 네. 200년이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한 몇 대가 돼야 돼요. 4대, 5대 가야 와, 24억을 그러네요. 맛보겠네요. 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참 이런 최소한 상황인데. 3세대는 돌아야 되겠어요. 네. 앵커님 이래서 네. 살아생전에 상위 1% 가까이나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 숫자를 보니까 진짜 숨이 막히네요. 274년?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도,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럼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사, 이 시간을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본론인가요? 네, 본론이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방법은 딱 복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리요? 복리. 네. 원래 복리는 달리라는 말하고 네. 대비가 되는데 복리는 영어로 뭐 컴파운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달리는 원금을 넣고 나서 이자를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 쓰는 경우 그걸 이제 달리라고 하죠. 달리. 그러면 원금은 늘상 1억을 넣었으면 1억입니다. 네. 그런데 복리라는 것은 1억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이자까지 다시 들어와서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또 이렇게 늘어나는 원금이니까. 구조. 그걸 이제 복리라고 하는데, 네. 야, 이 복리 그 유명하신 그 이분 좀 얼굴 아세요? 제 지금 몰래여서 아인슈타인이네요. 네, 네. 아인슈타인인데 네. 이분이 뭐 회사 다닐 때 좀 월급을 많이 못 받으셨는지 원래 그 물리학자셨는데 네네. E는 이퀄 MC 스퀘어 뭐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다른 거를 하셨네요. 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덟 번째 불가사이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뭐 돈을 네. 벌 수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보세요. 여기 딱 하는데 뭐 영어로 썼네요. The ninth wonder of the world. 세계의 9번째 경이로움 이렇게 썼네요. 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72를 interest rate 이자율로다가 나눠 보니 네. 뭐가 나오느냐면 number of years for your money to double. 그러니까 당신의 돈이 2배로 되는 해의 숫자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72를 내가 낼 수 있는 수익률로 나눠 보면 네. 그게 2배 되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제가 하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네. 그 72를 네. 만약에 6%로 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2배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6, 22, 12년이에요. 12년. 그죠? 네. 72를 6으로 나누면 나누니까, 되니까 네. 12년. 그러니까 쉽습니다. 1억이 2억 되는 게 12년 걸리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좀 낼게요. 네. 72를 만약에 7.2% 수익률에다 투자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10? 원금 더블 되는 거. 10인가요? 10.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9번째 경이로움이래요. 하여튼 요것도 사실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맞아요. 복리. 요것이 이제 네. 이제 복리인데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물리학 공부도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게 복리 칭찬도 좀 하셨어요. 자, 네. 이뿐만 아니라 복리라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과거에 또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맨해튼. 맨해튼의 네. 그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기가 맨해튼이에요. 네. 맨해튼은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섬이에요. 섬같이 안 생겼는데 섬이에요. 이게 보면 섬 안에 이렇게 빌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맨해튼은 이 안에 이제 유명 증권가 월가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저쪽에 가면은 그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도 있어요. 옛날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1980년대인가요? 그 공연하던 바로 그 큰 그 공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곳이고요. 여기가 아주 거의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거예요. 맞죠. 여기가 네, 네. 그리고 미국 서쪽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비싼 곳인데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뭐 맨해튼이 원래 세계 뭐 금융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 다 아시죠? 1626년에 그때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네. 네덜란드 정부에서 인디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인디언에게 야, 그 맨해튼 나한테 팔어. 24불. 와. 24불에 팔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24불을 뭐 종이돈으로 둔 게 아니라 인디언이 쓰던 이제 장신구를 이렇게 줬는데 그 장신구가 그때 이제 평가액이 한 24불 됐던 그 정도? 거예요. 네, 제가 네. 봤더니 별로 그 가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4불에 딱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 인디언의 선택은? 와, 뭐 부자 바보다, 될 수 있는 그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눈앞에서. 그 좋은 땅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싼 네. 땅을. 그러니까요. 아이, 참. 그런데 어느 한 유명한 투자가가 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 네. 뭐라고 했냐면은 존 템플턴이니까요. 존 템플턴.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쵸? 이분이 이제 뭐 가치 투자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디언이 만약에 24불을 가지고 연 이율 8% 나오는 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네. 2006년 되면 한 90년 되나요? 2006년 현재 네. 맨해튼을 2번 사고 네. 덤으로 LA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게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금만 딱 넣어둬도 예금만 해도 와, 네. 그러니까 그 인디안의 그 24불에 팔았던 행동은 어때? 나쁜 행동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그냥 알았겠습니까? 고정관념에 야 그걸 네. 팔아 뭐 그렇겠지만 네. 나쁜 행동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인디언이 그거 가지고 은행에서 8%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투자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뭐 투자를 못한 게 이제 잘못된 일이고. 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일화는 뭐냐면은 이 복리라는 것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는 가지고 있다.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이 맨해튼의 그 역설입니다. 이런 또 있군요, 역설이. 저희도 이런 인디언의 가오를 방어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가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복리를 알아야 됩니다. 정답이 복리였는데 어떤 원리길래 이런 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건지 복리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공시를 안 넣으려다가 그냥 넣었어요. 혹시나 좀 두드러기 나실까 봐. 근데 이제 이 네. 공식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A라고 하는 것은 어마운트, 내가 받을 원금과 원금?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P는 원금이죠. 내가 투자하는 금액, 프린시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저렇게 불어난다. 어떻게 1 플러스 R NT 나오는데 여기서 N이라는 말은 1년에 몇 번 이자 주니 그 얘기예요. 이자 지급 횟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준다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연복리라고 합시다. 네. 연 한 번씩 이자 네. 받는 거야. 라고 하면 N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T승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수학을 좀 하시는 분은 이 내가 받는 원리금 A는 P라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도 비례하긴 하지만 1 플러스 R의 T승만큼 엄청 불어난다. 그 1 플러스 R은 뭐예요? 이익률이잖아요. 그쵸? 수익률. 그게 네. 어떤 형태로 불어난다? 거듭제곱 형태로 불어난다. 거듭제곱. 네. 그죠? 2, 4, 8, 16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네, 형태로 제곱승. 네. 불어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달리는 저렇게 움직이지만 네. 복리는 아주 저렇게 크게 올라가죠. 실제 시간이 더 올라가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성격이 시간이 있어요. 갈수록 벌어지는 게 특징이네요. 네. 네, 복리는. 네. 그래서 이제 복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네.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예요? 기간, 금액, 수익률이에요. 네. 기간, 금액, 수익률인데 특히 기간과 수익률이 콜라보. 기간과 수익률의 콜라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 무시무시한 걸 보게 된 거죠. 그게 복리에 숨어 있는 그게 엔진이에요. 마법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길수록 좋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금액이 클수록 좋다라는 건 뭐 다 당연히 뭐 원금이 큰 그다음에 테니까. 수익률이 네. 높을수록 좋다. 좋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제 기간과 수익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네. 거죠. 그 중에 네. 다 투자자 이제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죠. 네. 그 중에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요거 높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수익률과 도달 기간의 관계를 이게 분명히 높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저한테 좀 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뭐 또 한번 차트를 보죠. 이 차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요거 이 세 개는 그래프는. 봤는데 요게 새롭네요. 봤는데. 복리 저건 뭐 상품. 한심하죠. 저래 갖고 뭐 누가 24억을 누리겠어요. 네. 한 4대 후에는 누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수익률을 한번 늘려봤다면 11%까지 늘려봤다면 네. 우리가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46년이 지나니까 24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탄축이 되네요. 내가 살아있는 나의 세대에 네. 저 24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한 것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면 24억을 높이려면 24억을 만드는 기간을 이제 많이 줄일 수 단축을 있다. 시킬 수 있어요. 수익률이 높으면 네. 그런 걸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20대라고 20살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가정할까요? 네. 50대가 이제 지나게 되면 네. 이 사람이 24억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1% 자산을 들어갈 줄 수 수 있는 있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앵커님, 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엔 4번의 그 자금 절벽이 있어요. 자금 절벽. 네, 네. 그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네. 그런 그 이벤트가 있는데 혹시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내 집 마련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을 사는데 가장 그 목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살면서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집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학 학자금이 그런 내용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자금, 결혼할 때 좀 들죠. 네, 요거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혼자금 안 하시면. 좀 들어요, 남자는. 그래서 네네. 주택 구입을 할 때는 한 5억 원 정도 이제 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주택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까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 5억 원이라고 생각도 해봐야 해봤습니다. 되겠어요. 네. 뭐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을 같이 움직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생활을 한 14억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천만 원 투자로 이 4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24억을 보유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 되는 게 부자죠. 아닐까요? 그럼 부자죠. 예.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네.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11% 복리 상품이 있다라고 하고 그 복리 상품 투자가 출생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60세까지 네.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도와주는지 네. 예, 그거 한번 보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그럴까요? 있는지. 네. 자, 태어나면서부터 참 좋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2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투자하게 되면 계속 복리로 투자가 됩니다. 네.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세 때 어떤 절벽에 딱 부딪히죠? 등록금 내야죠. 대학 등록금. 네. 등록금은 싸요. 학자금. 등록금 처음 들어갈 때 100만 원만 내면 돼. 그거로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학자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볼 수가 있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학비 좀 싸지지 않을까요? 반값 등록금 막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하여튼 좋겠는데 그럴까요? 네. 하여튼 한번 봅시다. 네. 1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 효과죠. 그래서 4천만 원을 떼고 난 다음에 학비 지불하고 1억 2천이 남는 거죠. 여유 그럼 그래도 많네요. 예, 1억 2천이 또 다시 복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결혼이 일어납니다.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그때 네. 이제 3억 4천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억 아까 든다고 했죠. 네, 네. 남자는. 네. 그래서 이제 2억 4천이 남게 됩니다.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 그런가요? 그럼 네. 2억 4천이 또 다시 계속 복리로 투자가 되다 보면은 그래서 40세에는 한 6억 8천 정도 되는 거죠. 아까 5억이라고 하셨는데 주택 사는데 그렇죠? 평균. 네. 그래서 이제 5억 이제 사고 나면 다시 1억 8천으로 떨어지는 것이 네. 또 다시 집을 사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네네. 집은 사놓으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자산인 건 맞죠. 여기서 자산의 정의는 현금과 부동산, 나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쪽 가보면 우리가 총 자산 24억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금 14억, 그다음에 이제 집값 좀 올랐겠죠. 부동산 그래서 한 있고. 10억 이렇게 네. 돼가지고 여튼 24억 대한민국의 1% 자산가가 되는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여기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노후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를 또 보니까 정말 복리 투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좀 자산 관리가 가능할까요? 박사님? 뭐 이런 자산 관리야말로 정말 최고 자산 관리인데 연 11% 복리 상품으로 인생의 그 4대 목적 자금을 다 준비하고도 돈이 이렇게 24억이라는 남는데. 어엿한 그 자산가로 네. 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투자 방법으로 한번 이런 준비가 도대체 가능할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네요. 네. 한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워낙 그 복리의 효과가 약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임대가 있었고요. 또 은행 보험의 그 상품이 있었고요.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펀드 상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크게 보여주시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복리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딱 됐을 때 4,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2천만 원짜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뭐 그냥 뭐도 안 되네요 지금. 3,200, 2,800 네. 등록금도 채 안 돼요. 실망스러운 금액이에요. 4,300만 이렇게 해서 원. 라이프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참 그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바로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을 만들지 못한 결과 네. 이런 그 인생 주기에 넣었을 때도 우리 라이프 플랜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수익률이 너무 적고, 네, 그래서 아까 금액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다라는 걸 저희가 확대를 막 해서 봐야 될 정도로 네, 갭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해서 그것으로 연 11% 이 복리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박사님, 네. 자녀의 4대 목적 자금도 해결하고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상위 1%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그 2천만 원 투자는 그냥 투자라고만 얘기했는데 네. 그것은 근데 사실 보세요.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애는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복리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더 sooner the better. 네, 네. 빨라서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살일 때 2천만 원을 줘버리면 어떨까요? 증여를 해요. 그러면 네. 그야말로 복리 효과를 와.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리의 기간 핵심이 두 비례하니까. 개라면서요. 네. 수익률, 네. 기간. 기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2천만 원을 주는 것도 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2천만 원을 주게 되면 증여세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아보자고요. 살아생전에 누가 돈을 주게 되면 부모님이 돈을 주게 되면은 네. 그건 이제 증여라고 하죠. 그쵸. 그죠? 내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증여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또 제가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식은 받아야 돼. 그 뭐 어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은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는 피상속인. 그냥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피 본 분이 돌아가신 거니까 네, 피상속인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증여는 항상 이렇게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데 2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기준이 있군요. 네.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혈족이나 네. 인척한테는 한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증여세가 면세가 된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많이 해요, 미리. 네. 왜냐하면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이 나중에 이게 증여한 거를 돌아가시면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끌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찌감치 그냥 줘버려야 돼. 차라리? 차라리 줘버리면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네네. 그때는 과거에 딱 10년 전까지 자산만 끌고 오기 때문에 11년, 12년 전에 줬던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꽤나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2천만 원 주는 것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세금상의 어떤 장벽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 있으면 정말 최대한 어릴 때 이 복리 투자의 비법을 마법을 또 이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하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여유가 있어서 증여를 하면 너무 좋긴 합니다만 일단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100세 시대 하는데 우리나라 이 장년층들의 노후 대비 실태는 어떤지가 또 좀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이거 뭐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대비 실태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저 준비자금과 필요자금 있는데 네. 필요자금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각 연령대 한눈에 보면은. 딱 들어오네요, 그게. 그러니까 다 보면은 지금 노후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직장인들의 지금 은퇴가 매우 빨리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 희망, 나 이때 퇴직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일찍 다 못 채우죠, 사실은. 그죠. 그런 네, 상황이 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보시다시피 은퇴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네네. 은퇴가 빨라지면서 뭐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 문제예요. 이거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 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노후 준비는 그렇다고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아무리 늦어도 제가 네. 볼 때는 언제쯤? 40세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40세요?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한참 그래서 자녀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그렇죠. 나이인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65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금액이 월 평균 한 2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25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한 달에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겠죠? 250만 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평범한 중년들은 노후 대비 대책으로 연금을 이제 우선은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연금. 네. 네네네. 우선 연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연금 얘기요? 대한민국의 그 연금 체계는 네. 3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연금 체계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사회보장, 기업보장, 자기보장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ILO가 국제노동기구예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개인이 설계를 해야 한다.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 다 들고 있고요. 그쵸?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퇴직연금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이 국민연금은 이제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이에요. 사유재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눠서.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실상 언제 탈 수 있느냐면 55세부터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5세가 사람의 그 정년이라고 봐서 네. 55세에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65세까지 10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타니까. 네, 네. 그래서 10년간에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만든 거예요, 그 사실. 공백을 메우기 그쵸? 위해서. 그래서 네네. 다리, 브릿지 연금이다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60대에도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밀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65세 받을 때 다 네. 같이 한꺼번에 받으면 더 풍족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내가 이제 월 평균 받는 급여가 있어요. 네. 월 평균 받는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연금을 한 반 준다 그러면 그 대체율이 5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는 몇 퍼센트를 받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70 내지 80%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70% 80% 돼야 된대요. 그 정도는 돼야 여유는. 근데 이제 생활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1% 돼요. 높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신문에 보고를 보니까 한 39%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 체계도 3층 연금 체계도 사실상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부족하네요. 있구나. 게다가 이제 요즘 국민연금 개혁 얘기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근데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개혁 한번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는 거는 돈 더 내. 그리고 받을 땐 적게 내. 그 개혁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 치면 사실상 우리가 연금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참 걱정은 돼요. 물론 최근에 뭐 개정한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좀 불투명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걸 또 보니까 연금은 어떤 최소한의 좀 생활을 내가 보장하는데 그 버팀목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만 믿고서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럼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 10명 중에 8명이 나는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인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네. 한번 봅시다, 차트를.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이제 40대, 40세부터 한번 이번에는 이제 4천만 원을 한번 투자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40대는 노후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연 11%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 우리 지금 목표는 70세 이후로 생활 250 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한 100살까지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더 오래 살면 큰일 나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70세까지 40세에 계속 투자를 하고 4천만 원을 복리로 투자하고 70세에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돈이 한 9억 정도 얼마예요? 되는 거예요. 9억? 네. 이 9억이라면 향후 30년간 노인 월평균 생활비 250만 원을 네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40세 매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0대 뭐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40대 퇴직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막막하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40대 접어드신 분들은 뭐 저도 뭐 머지않은 것 같은데 이걸 명심하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노후 대비하셔야겠어요. 예, 네. 뭐 노를 위한 대비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모든 목적을 이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결론은 네. 안정적인 연 11% 복리 투자. 네. 를 달성해야 본인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자녀들까지도 까지도. 우리 뭐 주제인 대한민국 자산 규모 상위 1% 반열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쭉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박사님. 가장 중요한 거는 11%라는 이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 11%의 복리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걸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투자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 정도 수익률 나오는 복리 투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또. 네. 네. 그 대한민국 자산 규모 네. 상위 1%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익률 얘기를 했는데 연 11% 복리 투자 솔루션 네. 있습니다.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근데 그 방법은 네. 이 자리에서 다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모펀드 이제 투자라는 것이 우리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가 있는데 공모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투자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 사모는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영업 노하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좀 가르쳐 드릴 시간은 없고 따로 뭐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대략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또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솔루션을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파고 들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네, 네. 결국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돼요. 세미나 해서 뭐 물론 당사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연 11% 복리 상품이 네.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요. 투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최하는 이제 세미나를 좀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셔가지고 네.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가 되는 네. 그런 삶을 좀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나도 뭐 꼭 1%는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생활을 좀 꾸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늘상 하실 겁니다. 아마 데일리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또 해답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세미나장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오늘 조금 정리 멘트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근데 쭉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관점의 그 상위 1%를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뭐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도 아닌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인문학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만약에 사람이 피폐해진다면 네. 그 사람은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본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그 상위 1% 자산 규모를 꿈꾸는 일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한번 추구할 수 있는 일이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예. 행보로 나갈 수 있는 최소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청자님께 모두가 대한민국 1%가 되는 그날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세미나장 물론 가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치열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나도 이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또 기다려지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해 주실지 예고 먼저 좀 해드릴까요? 네. 저번에 제가 이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첫 시간에.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이제 낼 거냐 아니면 뭐 증여나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이제 높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상속과 증여라는 거는 좀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 증여 시에는 비교적 높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효과적으로 상속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상속에 있어서는 또 전혀 다른 관점, 세금 말고 가족 간에 또 뭐 유류분 반환에 대한 분쟁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분쟁의 발생이 소지가 돼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참 좀 이렇게 현명하신 부모님은 그런 걸 잘 해결하고 가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네. 뭐 가족이 해체되고 또 뭐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좀 효과적으로 좀 상속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판례 제가 판례 모아는 통해서요? 거거든요. 네. 판례를 위주로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주.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와, 내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이 시간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또 S닥터의 명쾌한 해답 같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또 훌쩍 갔네요. 네, 그러게요. 박사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류층에 나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세미나장에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